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후 2시 앨리스입니다. 파리의 아이처럼 8번째 시간. 완벽한 엄마는 없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엄마는 불행한 아이를 만들 뿐이다. 를 함께 읽겠습니다. 프랑스 엄마들은 출산 후 재빨리 모유를 끊고 몸과 마음을 추스른 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다. 거의 대다수의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도 직업을 버리지 않는다. 아이를 낳은 미국 엄마에게는 통상 일은 하세요? 라고 묻지만 프랑스 엄마에게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미국에선 많은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프랑스에선 딱 한 명 보았을 뿐이다. 원고로부터 자유로워진 후 빈을 내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프랑스에서 전업주부로 산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빈과 함께 공원 정자에 앉아 있는데 미국식 영어가 들려와 고개를 돌렸다. 한 여성이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우리 둘은 곧바로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에디터였던 그녀는 교수인 남편을 따라 파리에 왔다고 한다. 남편이 일을 하는 동안 그녀는 아이를 돌보며 파리 곳곳을 샅샅이 찾아다니며 즐기기로 했다. 그러나 9개월이나 지나도록 도무지 빛의 도시에 있다는 실감이 나질 않았다. 어린애 둘을 데리고 공원만 왔다 갔다 하는 일상이 반복됐다. 그녀는 약간 말을 더듬으면서 그때마다 내게 사과를 했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어권 엄마들의 모임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프랑스에서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미국인들과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프랑스어를 꽤 잘하는 것으로 보아 주변의 프랑스 엄마들과 어울리는 것 아닐까 짐작했다. 그때 그녀가 불쑥 물었다. 대체 여기 엄마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죠? 어디 있긴 당연히 직장에 있다. 프랑스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다 직장으로 돌아간다. 크래쉬가 있고 보모를 채용하면 보조금이 나오며 이건 부럽네. 다양한 육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출산 3개월 만에 예전 몸매를 되찾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직장 복귀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단순한 생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2010년 퓨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성인의 91%가 가장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형태로 맞벌이를 꼽았다. 대신 아이 엄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쉬는 수요일마다 아이들과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 4일 근무를 한다. 이것도 부럽네요. 전업주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대졸 중산층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프랑스 여성이 일하는 이유는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위 자체를 추구한다. 적어도 파리에서 전업주부라는 위상이 그리 높지 않다. 프랑스에서 전업주부에 대한 이미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못하고 한 구석에 꿰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모습이다. 시니컬하게 들리겠지만 10대 딸을 둔 50대 초반의 저널리스트 다니엘은 가감 없이 말한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사회적으로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프랑스 여성들은 아이에게 올인한다면 엄마 자신의 삶의 질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던진다. 프랑스 언론 역시 전업주부들이 느낄 상실감을 감싸려 하지 않는다. 한 기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전문적인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자라는 걸 온전히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립과 고독이라는 불편함을 안겨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파리에는 주중에 놀이그룹, 동화구연, 부모 참관, 수업 같은 게 거의 없다. 그나마 존재한다면 주로 영어권 엄마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참여하는 놀이그룹에 프랑스 아이가 하나 있긴 한데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온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영어를 사용하길 원하는 듯하다. 그 엄마는 자기가 모임을 주관할 차례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얼굴을 내밀었다. 하이힐의 정장 차림으로 사무실에서 서둘러 달려왔다. 그녀는 운동화를 신고 불룩한 기저귀 가방을 든 영어권 엄마들을 이국의 동물떼 보듯 바라보았다. 아이고. 미국에선 양육을 위한 전문 설비와 시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뉴욕에 갔을 때 값비싼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를 보고 놀란 경험이 있다. 낮은 미끄럼틀, 스프링 동물 등으로 이루어진 유아용 놀이터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공원 한쪽에 분리되어 있었다. 철저히 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외국인 베이비시터들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때 한 백인 엄마가 아이를 안고 놀이터로 들어왔다. 여성은 아이를 졸졸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독백을 하고 있었다. 개구리 타고 싶니? 칼렙? 그네 타러 갈까? 칼렙은 엄마가 귀찮은 듯 했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착 달라붙어 계속 쫓아다녔다. 우리 칼렙이 걷고 있네. 나는 어쩌다 만난 열정이 지나친 엄마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엄마가 들어왔다. 이 여성 역시 아이의 모든 행동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잔디밭으로 보이는 문 쪽으로 걸어가자 엄마는 조바심을 내며 아이를 향해 달려가 대뜸 아이를 거꾸로 안아들었다. 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더니 셔츠를 걷어 올리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아기가 젖을 먹는 동안에도 여성은 계속 노래하듯 독백했다. 우리가 공원에 왔네. 여기는 공원이구나. 제 스스로 많이 보던 모습입니다. 뭐 젖을 물리진 않았지만 계속 뭔가 아이에게 강박적으로 말을 했다. 놀라운 것은 이후로도 여러 엄마들이 똑같은 풍경을 연출했다는 점이다. 1시간 정도 사태를 관찰하고 나자 나는 아이 엄마가 든 핸드백만 보아도 저 엄마가 독백놀이를 할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 스스로 자기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속삭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방송을 하는 수준으로 주변이 떠나가라 독백을 해대면서도 말이다. 뉴욕의 프랑스 소아과 의사 미셸 코엔에게 내가 본 장면을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단번에 무슨 상황인지 이해했다. 자기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과시하려고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며 뉴욕에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오죽하면 자기가 쓰는 양육서에 자극이라는 장을 따로 하래. 제발 독백놀이를 그만두라고 강조할 정도라고 한다. 그는 미국 엄마들이 이른바 집중 양육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한다.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압력은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도 전에 시작된다. 뉴욕의 한 엄마는 만 1세 아이를 위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가정교사를 채용했다. 아이가 2살이 되자 프랑스어를 그만두고 미술, 음악, 수영, 수학 수업을 추가했다. 결국 자기 일을 팽개친 엄마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명 어린이집에 지원서를 내는데 투자한다. 극소수 뉴요커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마이애미에서 분별력 있어 보이는 주부 다니엘과 같이 식사한 적이 있었다. 치맛바람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다니엘일 거라고 생각했다. 유행에 휘둘리지도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 타입이다. 어린 시절을 이탈리아에서 보낸 다니엘은 3개 국어를 하고 MBA 학위에다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더군다나 과열된 양육 풍토에 난색을 표했다. 그런 다니엘도 마음속 갈등을 털어놓았다. 옆집 아이는 저렇게 많은 걸 하는데 내 아이는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 다짐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아기가 그런 걸로 경쟁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다니엘조차 아이들의 일정을 쫓아다니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내 아이의 학교 운동 연습에 따라다니고 교회 학생부, 도자기 수업, 외국어 교실, 금요 모임, 방과 후 숙제를 봐주는 일만 해도 여유가 없을 정도다. MBA에서 배운 관리학 기술을 어디에 써먹고 있는 줄 알아요? 아이들 수송 계획을 세우는데 쓰고 있어요. 과외 활동을 그만두게 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모두들 비슷한 스케줄에 휘둘리기 때문에 동네에 놀 아이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결국 다니엘은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면 이 생활이 끝날 줄 알았죠. 정말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건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 환경이랑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진짜 어떤 미국의 문화적인 물폭탄을 맞고 있구나.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그런 걸 하기에 힘들 정도로 되게 말하자면 미국물이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빈을 데리고 동네 공원에 놀러 갔다. 이미 부모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했다. 나는 상당 시간을 빈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거들어주거나 옆에서 책을 읽어주면 보냈다. 독백놀이까진 하지도 않았다. 우리 바로 옆에 프랑스 엄마 하나도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잡았다. 그 여성은 걸음마할 나이의 딸이 별다른 장난감도 없이 혼자 노는 동안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오후 내내 놀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곤 달랑 공 하나뿐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이는 풀을 갖고 장난을 치며 뒹굴다가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엄마는 계속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다. 똑같은 태양과 똑같은 풀이다. 그러나 나는 미국식 소풍을 즐기고 있었고 그녀는 프랑스식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 정도는 달랐지만 나 역시 뉴욕에서 보았던 그 극성 엄마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어떻게든 빈의 발달 속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 나 자신의 즐거움은 기꺼이 희생했다.
반면 프랑스 엄마는 자기 딸이 온전히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게 놔두는 데 만족했다. 딸 역시 그런 엄마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이었다. 바로 이 풍경이 그동안 내가 목격한 프랑스 엄마들의 신비할 정도의 차분한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다. 프랑스 엄마들은 이런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 엄마들은 1965년의 엄마들보다 육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러기 위해 집안일, 휴식, 수면을 줄인다. 그런데도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그 결과 밀려오는 것은 엄청난 죄책감이다. 남편과 18개월 딸과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에밀리를 만났을 때 나는 그걸 똑똑히 목격했다. 에밀리는 불과 하루 동안 대략 6번은 나는 나쁜 엄마야 라고 말했다. 우유를 더 달라는 딸의 칭얼거림에 굴복했을 때, 아이에게 책을 2권 이상 읽어주지 못했을 때에도 그렇게 말했다. 일정에 맞춰 딸을 억지로 재우려고 할 때, 밤에 잠에서 깬 아이를 울게 놔뒀을 때도 그 말을 했다. 나는 나쁜 엄마야 라는 말은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일종의 말버릇이 되어버린 것 같다. 프랑스 여성들이 죄책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는 확신 덕분이다. 지나친 관심과 걱정으로 아이들을 짓누르고 엄마와 아이의 욕망이 뒤얽혀 끔찍한 관계의 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아이는 엄마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내면의 삶을 일구어가야 한다. 엄마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아이 하나라면 아이로서도 숨이 막힐 거예요. 정신분석학자들은 그 귀결을 잘 알죠. 다니엘은 말한다. 물론 때때로 그 분리가 지나칠 때도 있다. 법무부 장관 라시다 다티가 딸을 낳고 단 5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을 때 프랑스 언론은 경악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다티가 과도한 출세주의자라고 했다. 그러나 다티가 싱글맘이고 아이 아빠의 신원을 밝히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논란을 비켜가게 했다. 미국인은 흔히 일과 생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언급할 때 저글링에 비유한다. 프랑스인도 에퀄리브르, 균형을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는 다르다. 양육을 포함해 삶의 어떤 영역도 다른 영역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과일, 채소가 균형을 이룬 식단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출세주의자 다티는 전업주부가 그렇듯 똑같은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불균형은 그저 이상일 뿐이다. 그러나 완벽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좀 부족해도 좋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기도 한다. 변호사인 에스테에게 엄마로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랄 만큼 단순하고 느긋한 대답이 돌아왔다. 내가 좋은 엄마인지 아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그냥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니까요. 와우, 자신감. 완벽한 엄마는 없다. 챕터 읽었습니다.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달리는 엄마들. 우리도 좀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네요. 오늘 8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